안녕하세요. 평소 운전할 때나 아이들 픽업 갈 때 종종 사연 챙겨서 듣는 40대 주부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감동적인 사연도 있고 웃긴 사연도 있고 한데 사이다처럼 통쾌한 사연도 있더라고요. 제 삶은 평탄할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람 인생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오늘 제 사연은 그래도 답답한 고구마가 아닌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연이니까 처음에 제가 좀 답답해도 조금만 참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는 것도 있어서 좋아요와 구독 먼저 해주시고 사연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꽤 크게 사업하는 집안에 시집을 간 사람입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크게 떡과 그 재료에 들어가는 풀을 제조하는 것으로 크게 공장을 만들어 돌리고 계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고 자란 그런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와 달리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던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고 그와 다른 점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대신에 남기신 보험금과 자산을 어머니가 잘 굴리셔서 그게 큰 규모가 된 그런 집안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시아버지 공장이 잘 돌아가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적자도 크고 계절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사업성이 좋은 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은 제가 가진 재산이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여서 저에게까지는 손을 벌리지 않았지만 시댁의 사업은 늘 제가 봐도 위태위태한 상태였죠.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기에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는 저희대로 시댁은 시댁대로 서로 책임져 주지 않고 자신의 몫이라는 딱 그 정도만 바랄 뿐이었죠. 제가 남편을 좋게 본 것은 그가 그늘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것도 한 가지 이유였다면 이유라고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만 바라봐주는 좋은 사람이기에 시댁의 배경보다는 그 사람만 보고 같이 살기로 결심했기에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는 예쁜 딸 하나가 생겼고 저의 가장 소중한 최고의 보물이자 자랑거리가 되어 애지중지 저희 딸을 키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제가 제 딸한테만 신경을 쓴 탓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아픈 줄도 모르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췌장암 말기라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신경을 못 썼다는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보다 엄마가 더 두렵고 무서우실 테니까요. 저마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욱 힘이 빠지실 테니까요. 저라도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실 수라도 있으실 테니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희수야, 엄마가 미안해. 늦게 알게 돼서. 말기 환자는 아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내가 먼저 이렇게 빨리 가게 돼서 어떡하니. 희수 딸도 아직 어린데 내가 도움도 못 주고. 아이고, 아빠도 일찍 가고 나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희수 불쌍해서 정말 어떡하니. 어머니도 참 왜 제 걱정을 하고 그래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거.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 걱정할 시간에 어머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어떻게 보낼지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저 어머니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 놀러 갈까요?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거 없어요? 제가 그동안 제 딸 돌보느라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했어요. 제가 더 미안해요. 아이고, 이 바보야. 나한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래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내가 미안하지. 원래 자식 낳으면 다 그런 거야. 자식만 내 눈에 선하지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다고. 나도 그랬어. 네가 미안해할 일이 결코 아니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았지? 그래도 내가 어머니한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챙겼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랑 시간 많이 가져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려옵니다. 아리다 못해 쓰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을 대폭 늘리고 병간호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저와 엄마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남편도 저의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고 저녁마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더욱더 저희 어머니와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대신 저희 딸은 당분간 시댁에 내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이 출근한 시간 동안에는 딸을 봐줄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민영이는 시댁에 보내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장모님 옆에서 큰 힘이 되어드려. 장모님한텐 여보밖에 없잖아. 난 괜찮으니까 내가 민영이한테 필요한 건 다 틈날 때마다 시댁에 가져다 놓고 할 테니까 우린 너무 걱정 마. 그리고 당신 몸 상하지 않게, 아픈 장모님 따라서 아프지 않게 컨디션 조절 잘하고. 그럴게. 역시 여보뿐이다. 세심하게 챙겨줘서 고마워, 여보. 그럼 우리 민영이 좀 잘 부탁할게. 시댁에는 상황 설명 좀 잘 해줘. 갑자기 민영이 맡기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도 꼭 전해드리고. 여보도 참 당연하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랑 아빠는 민영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오히려 같이 오래 있을 수 있다고 좋아라 하실걸?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지금은 장모님 생각만 하자. 알았지? 여보. 덕분에 조금 힘이 나는 것 같네. 정말 고마워. 여보만 믿고 난 우리 어머니한테 가볼게. 사랑해. 세심하게 바로 저를 챙기고 딸 민영이를 시댁에 보내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움직여주고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별 걱정 없이 문제없이 저희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이러한 노력에도 저희 어머니의 떠날 날을 늦추는 것은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얼마 못 가서 저희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유산은 자그마치 10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큰 돈을 당장 쓸 곳도 없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벙쪄 있었는데 남편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군요.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 봤나 보다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고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그저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 결국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서글퍼졌습니다. 나의 영원한 조력자를 잃은 기분, 저의 세상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그런 기분을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딱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기껏해야 이틀, 길면 3일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대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을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기분이셨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심정으로 그게 지금 제 앞에서 하실 말씀인가요? 라고 소리를 지를 뻔한 걸 겨우 넘기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제 뺨에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삼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어른이 이야기하면 곱게 들을 것인지 지금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거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니? 아휴, 그래서 그 유산 10억은 어디다 쓰려고? 생각해둔 곳이 있으면 꿈도 꾸지 말거라. 이 할망구가 우리 며느리를 왜 이렇게 쥐잡듯이 잡어?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딱 좋겠소. 새아가 미안하구나. 다쪼고쪼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당황스러울 거란 거 안다. 하지만 우리 집안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란다. 너도 잘 알잖니? 한시가 급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어. 너 우리 정훈이 사랑하잖니? 정훈이 생각해서라도 우리한테 빌려줄 수 없겠니? 아버님 말씀해 주신 내용 저는 저희 어머니 돌보고 보내드리느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선은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게 도움드리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떼를 쓰듯이 말씀하시길래 차갑게 거절하려다가 시아버지께서 그래도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하시길래 저도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 평소에 제 남편이라면 하지 않을 그런 발언을 씨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남편이 이런 이중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인지 미처 몰랐죠. 여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길래 이러겠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 정도도 도움도 못 줘? 그리고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빌려주는 거잖아. 가족 좋다는 게 다 뭐겠어? 없는 돈 대출받아서라도 빌려주는 게 가족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없는 거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보한테 갑자기 생긴 그 유산 10억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아니, 여보는 어떻게 여기... 그리고 가족이라서 이렇게 다 빌려줘야 된다는 건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잠시만. 그래, 세아가. 10억은 세아가에게 갑자기 생긴 돈이잖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세아가가 물려받은 유산인데 우리가 빌려주면 그대로 10억만 다시 돌려주겠니? 이자까지 넉넉하게 얹어서 주마. 은행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줄 테니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 내 약속할 테니 지금은 우리를 먼저 도와주겠니? 우리는 가족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시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조건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빌려드릴 수 없어요. 차라리 은행에 넣고 손해는 보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차마 절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유산 10억을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용증을 꼭 썼어야 했는데 가족끼리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직도 생생할 만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셔서 절대 제가 못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찌되었든 시댁과 가족인데 가족을 위해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길이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빌려드리고 사업이 잘 되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바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일도 도와드리고 정리하는 거, 서류 쓰는 거 등등 무일푼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이제 저에게 모실 가족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이 잘 되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딸 민영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 정도가 되자 사업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고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시간에는 아예 출근을 해서 민영이를 데려와야 하는 시간 전까지 더욱더 시아버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우선은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버님 사업에 뛰어든 지 꽤 되었잖아. 그런데 내가 민영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본격적으로 출근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중장부가 있더라? 이런 건 나중에 크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 그 외에도 영업이익 높이려고 꼼수 쓴 것도 몇 개 보이던데. 물론 영업이익도 중요하고 당장 가져가고 싶은 돈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기업이라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보가 아버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여보가 뭔가 오해하는 거야. 우린 정도를 지켜서 경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까운 가족부터 의심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여보한테 정말 실망이다. 난 우리 가족 사업 어떻게든 열심히 일구어 보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노력하는데 여보는 의심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떡 만드는 노동에라도 동참해. 그게 여보한테 더 잘 어울려. 뭐라고? 아니, 내가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여보? 이건 숨긴다고 될 게 아니라서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래. 나는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건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할 수가 있어. 나야말로 너무 실망이야. 아니, 무시하고 비하한 게 아니라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나는 여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길래 나도 모르게 요즘 힘들고 피곤해서 여보에게 그런 말이 나갔나 봐. 미안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여보가 장모님 유산 주셔서 가능했던 건데 여보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어. 정말이야. 여보, 요즘 변한 것 같아. 다른 사람 같다고. 나야 뭐 여보 믿고 싶은 마음이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나한테 가끔씩 너무 차가워. 이거 내 기우일까? 솔직하게 말해줘.
그건 여보의 괜한 걱정이야. 우리 민영이 곧 데리러 갈 시간 아니야? 얼른 가서 민영이 데려오고 저녁 준비해요. 난 회사에서 좀 더 일하고 갈게.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 정말 피곤하고 정신없어서 그래. 본격적으로 가업에 뛰어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사실 몰랐어. 앞으로는 내가 주의할게. 알겠어, 여보. 고마워. 난 민영이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을게. 남편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점점 차가워지고 날이 선 태도를 보였고 예민하게 굴었지만 정말 갑자기 뛰어든 시댁가족 사업에 남편도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민영이와 시간을 보내고 돌봐주는데도 지칠 대로 지치긴 했었거든요. 뭔가 그런 쎄한 느낌을 감추지는 못했지만 애써 외면해왔죠. 그때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게 한이 되네요.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을까요? 저희 딸 영민이가 유치원을 졸업할 때가 되고 초등학생이 되자 드디어 이제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체가 되어 그야말로 사업으로 성공을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려오는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래도 성공을 하니까 제 일처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시댁 일이니까 당연히 제 일이기도 했지만요. 이렇게 팽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매출 목표치에 달성하고 시댁 회사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 파티를 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만 따로 불러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사업 함께 일구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그동안 우리 사업을 위해 고생한 거 넉넉하게 쳐서 1억 바로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우리 아들과 이혼하도록 해라. 그동안 고생했고 고마웠다. 네가 잘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한다. 네? 어머님,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이혼이라뇨? 그리고 1억이라뇨. 제가 8년 전에 어머니 유산으로 받은 10억 그대로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고작 1억이요? 그동안 제가 무일푼으로 일한 것도 잊으신 건가요? 언제적 10억을 들먹이는 거니? 가족을 위해서 그냥 준 거 아니었니? 원래 투자라는 게 그런 거지. 가족끼리. 나는 그래도 생각해서 1억이라도 챙겨주려고 했는데 이혼하고 나면 너 혼자 민영이 어떻게 데리고 살라고 그러니? 키울 능력 없으면 놓고 가라. 우리가 키우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것보다 더 심하시네요. 그때는 제발 도와달라고 하시더니 아버님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네? 10억 도움받은 건 고맙지만 우리가 다시 새아가 너한테 돌려줄 이유나 의무는 없는 게 사실이잖니? 우리 입장에서는 1억도 많이 무리해서 챙겨주는 거란다. 잘 생각하렴, 새아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두 분 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1억이요? 제가 10억을 드린 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빌려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저는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혼?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랑 그이는 아직 사랑하는 사이고 민영이도 아빠 없이 키울 순 없어요. 갑자기 돌변하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태도에 질려버린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니요? 남편한테 미리 들은 말이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 저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설마 않을 거야 했던 것들이 생각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막힌 일을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정신이 혼란스럽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 순간에 원수 같은 남편이 들어와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개 같은 발언을 합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 그 사람이랑 살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못 헤어질 이유까지 생겼어. 우리 아이가 생겼거든. 더 이상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하다. 1억 받고 깔끔하게 사라져줘. 부탁할게. 뭐? 나한테 어떻게 이래? 네가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거였어? 몇 년 동안 네가 사람이니?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지. 그리고 겨우 1억으로 날 보내버리려고 한 거였어?
내가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유산으로 10억을 빌려준 거잖아. 증거 있어? 차용증도 안 썼는데 당신 말 누가 믿어주는데? 아우,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야? 당신 차용증 없이 이거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잖아.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증언할 텐데 당신이 무슨 수로 10억을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 조용히 곱게 1억으로 보내줄 때 깔끔하게 안녕하자니까.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 내가 여기까지 꼭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아, 어머니 유산으로 10억을 빌려준 대가가 이런 거였다니. 날 버리려고.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걸 나만 몰랐네, 나만. 그런데 이거 어쩌나? 우리 사촌 오빠가 부장검사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각오해. 내가 당하고만 있나. 그걸 내가 믿을 것 같아? 결혼식 때도 못 본 사촌 오빠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라도 한다는 거야? 아우, 말도 안 되는 말 늘어놓지 말고 1억이나 먹고 떨어져 줘. 우리 딸 민영이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키울 능력 안 되는 거 알아. 정 힘들면 민영이는 우리 부모님이 키워주신다니까 놓고 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어디 한번 마음껏 해봐. 내가 우리 사촌 오빠랑 꼭 개박살 내러 올 테니까. 우리 민영이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우리 민영이는 내가 키워. 1억이 아니라 10억. 아니?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할 거야. 각오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못되게 마음 쓰면 천년만년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딜 감히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협박하려고 들어. 얼른 썩 나가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되게 잘 챙겨서 나가야 할 거야. 전부 버릴 거거든. 네 마음대로 짓거리렴. 이제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잖니 이제. 정훈이하고 이혼하고 그럼 너와의 관계도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1억 챙겨줄 때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해도 받고 떠나렴. 그게 여러모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길이야. 정말 가증스러운 집안이군요. 아버님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이런 집안에 민영이를 맡기면 퍽이나 잘 크겠네요. 제가 데려갑니다, 민영인. 그리고 당신, 앞으로 우리 민영이 얼굴 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마음대로 해. 난 새 집 차려서 살 거니까. 평생 당신만 엄마로 바라보며 살 우리 민영이가 불쌍하지만 어쩌겠어. 엄마가 안 놔준다는데. 민영이가 나 찾아와서 보는 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끝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없던 정도 다 떨어질 판이니까 그만해줄래? 곧 보게 될 거야, 법정에서. 기대해.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 자리에서 정말 주저앉고 싶었지만 얼른 짐을 챙겨 나와서 민영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고민해야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새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참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고 화병이 나지만 그렇다고 제가 넋놓고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짐을 챙겨서 나오면서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 때 한참 바쁠 때라 도저히 올 수가 없었던 사촌 오빠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며 다음엔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소중한 존재였죠. 든든하게 마음 한켠에 의지하고 있던 저의 소중한 친척이었습니다. 꼭 사촌 오빠에게 말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시댁 식구들, 사업들을 박살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바쁘지 않았는지 바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잘 지냈어?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오빠 잘 지내죠? 지금 많이 바쁘신 거 아니에요? 통화 괜찮아요? 그럼 나야 열심히 검사 일하느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희수한테 고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무슨 일이야? 지금 마침 외부에서 막 들어가는 길이라 통화는 가능해. 오빠, 사실은 제가 저희 어머니 8년 전에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받은 10억을 시댁 식구들이 하도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10억을 빌려줬거든요. 가족인데 당연히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용증도 안 쓴 게 화근이었죠. 남편이 몇 년 전부터 바람을 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네요. 돈은 1억 먹고 떨어지라고 하고요. 저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림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비참하고 생각나는 건 오빠뿐이어서
이렇게 바쁠 걸 알면서도 염치 없이 다짜고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검사 사촌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구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무 슬프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저의 상황에 화가 나서요. 답답하고 그래도 검사 사촌 오빠한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훨씬 이전보다는 낫더라고요. 들어줘서 고맙고 참 이런 못난 사촌 동생이 괜한 걱정만 시키고 그래도 저한테는 도움을 청할 곳이 정말 검사 사촌 오빠밖에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을 듣자 검사 사촌 오빠는 분노하면서 저희 시댁을 개박살을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 민영이까지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희수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네. 그 집안이랑은 완전히 인연 끊자. 내가 아주 그냥 희수 대신에 가서 개박살을 내줄게. 지금까지 위법한 게 몇 개인지 말해보자면 한도 끝도 없어. 이런 콩가루 사업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게 여러모로 좋아. 잘 벗어났네. 내가 걸 수 있는 모든 걸 걸어서 반드시 벌받게 해줄 거야. 차용증 못 쓴 거? 그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 이상을 그쪽에게서 받아내게 해줄게. 그게 정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오빠. 저는 정말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일이 닥쳐서 너무 절망적이라 희망을 놓을 뻔했는데 역시 오빠한테 연락하길 정말 잘했네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무일푼으로 일한 것까지 아주 그냥 탈탈 털어서 제대로 무너뜨려 주세요. 그런 나쁜 기업은 계속 영업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내가 희수 사촌 오빠가 아니어도 격분하고 공로할 만한 일이야. 법을 어긴 게 몇 개며 돈을 안 갚는다니. 그냥 꿀꺽하고 겨우 10분의 1을 주면서 널 버리려고 한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오빠만 믿고 기다려. 말해준 것들 자료 전부 정리해서 주고.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갈 거야. 그리고 세무조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말해놓을게. 너무 고마워요, 오빠. 오빠만 믿고 있을게요. 저는 민영이한테 가봐야겠어요. 또 연락드릴게요. 제 딸 민영이를 데리러 가는 길, 그래도 사촌 오빠와의 통화로 마음의 평화가 조금은 찾아오더군요. 이제 정말 저희 부장검사 사촌 오빠가 어떻게 시댁가업을 무너뜨릴지 구경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 남편에게 전했지만 무시당했던 것들, 법을 어기고 잘못된 욕심을 채우고 있던 이중장부 등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위치랑 전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이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나씩 모으고 있었죠. 그건 남편도 모르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점점 예민해지고 저한테 차가워지는 남편에게 이런 일을 계속 꺼내는 것은 서로 곤란하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모아왔던 것들이 큰 증거가 되어 저를 돕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미리 조금씩 대비라는 걸 해놓아야 하나 봅니다. 물론 우리 가족 다 잘 살자고 열심히 도왔던 시댁 사업을 무너뜨릴 만한 비밀을 내놓고 제 손으로, 아니 저희 사촌 오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마냥 통쾌하기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동안 해왔던 만행들을 생각하면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제 속이 풀리고 우리 민영이도 앞으로 돈 걱정 덜하면서 떵떵거리며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송과 세무조사는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가 온 것을 보면 말이죠. 야, 너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 부장검사님이 너네 사촌 오빠라며? 그동안 우리 사업체에서 해왔던 위법사항들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뒤통수를 친 거야? 이러려고 준비했던 건 아닌데 내가 바로 잡자고 했을 때 바로 잡았어야지. 이젠 늦었어.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니네 가족 배때기만 불리기 몇 년이야. 내 10억은 물론이고 다 토해내야 할 거야. 세무조사도 잘 받고. 뭐? 세무조사까지 온다고?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빌라고 하면 내가 싹싹 빌게. 그러니까 제발 멈춰주면 안 될까?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정말 듣던 개소리 중에 제일 웃긴 개소리라서 소리내서 안 웃을 수가 없네. 당신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봐. 몇 년 동안 날 돌보듯 벽보듯 그렇게 대했을 때 난 정말 당신이 하는 말을 믿고 싶었어. 그래서 나 몰래 바람을 핀다는 건 정말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이렇게 배신을 한 게 누군데 그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해. 너네 사촌 오빠 좀 어떻게 막아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내가 바람핀 거? 그래, 나 잘못했어. 10억은 미안해. 1억으로 퉁치려고 한 거 우리의 잘못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10억 다시 돌려드리라고 할게.
과징금에 추징금까지 하면 우리 사업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그건 당연한 거고 10억을 내가 빌려준 거지. 너네 가족한테 그냥 줬다고 말하는 어제의 뻔뻔함은 어디 간 거야? 나한테 차용증 없으니까 아무 증거도 없다고 발뺌한 게 고작 어제야. 24시간도 안 지났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태도가 바뀔 수가 있나? 참으로 신기한 인간이네. 에이, 다 알면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당신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그래! 우리 민영이 생각도 해야지. 민영이가 자기 아빠 깜빵 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 민영이 아빠잖아. 아이고, 민영이 아빠셨어? 그런데 딴 살림 차리고 그렇게 살았어?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넌 양심이라는 걸 아예 개나 줘버린 거니? 어제는 민영이 평생 안 보고 살 사람처럼 그러더니 이제 와서 챙기는 척을 하면 내가 넘어가 줄 것 같아? 아이, 우리 좋았잖아. 내가 바람만 안 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바람 핀 것만 빼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 가족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함께 고군분투해왔어. 그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열심히 일구어 놓았던 게 아깝지도 않아? 응, 난 전혀 아깝지가 않아. 오히려 잘못한 건 당신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과징금, 추징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한테 10억을 다시 돌려주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 우리 사촌 오빠랑 이야기 다 끝났어. 넌 길바닥에 나 앉을 준비나 해. 절대 타협은 없어.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정이잖아? 우리 사이에 정이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여보. 제발 부탁이야, 어? 지금 우리 아버지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야. 엄마도 완전 노발대발하고 계셔. 공장 돌리지도 못하고 있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일하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그게 바로 너의 현실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린 이혼할 사이잖아? 잘못했어. 끊지 마, 제발.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갈게. 됐어, 사양할게. 남편네 회사는 크게 손해를 보고 원래대로 내야 했던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동안 법을 위반했던 내용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빌려주었던 10억은 이체한 내역과 함께 남편이 멍청하게도 저한테 전화하면서 스스로 말해준 내용이 증거가 되어서 한편 더 수월하게 제가 10억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화했을 때 바로 녹음 버튼 눌렀거든요. 부장검사가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조사 들어오고 일사천리로 딱딱 진행하고 말이죠. 사촌 오빠한테 너무 고맙다고 계속 말했는데 사촌 오빠는 안 그래도 기업들 단속하는 기간이었는데 큰 건 알려줘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이렇게 통쾌하고 뿌듯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저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정말 저는 미리미리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정리를 몰래 해놓지 않았다면 정말 하루아침에 쫓겨난 저로선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댁의 사업이 잘못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더 빨리 밝히지 못한 게 안타까울 정도죠. 사촌 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냐며 이런 놈이랑은 얼른 이혼하고 새 인생 살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희수, 네 덕이 정말 컸어. 수월하게 추심징계까지 한 번에 가능할 것 같아. 세무조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네 칭찬이 자자하더라. 너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을 거야. 정말 최소한으로 할게. 협조해줘서 고마워. 제가 협조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고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오히려 오빠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바로 쳐들어와 주실 줄은 몰랐어요. 마침 집중 단속 기간이었는데 네가 큰 건 물어다 준 셈이야. 내 성과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지. 이런 건 진작에 밝혀줬어야 하는데 어떻게 참고 산 거야. 이제라도 이런 집안이랑 영원히 작별하고 새 출발하는 건 어때? 내 와이프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 고맙지만 저는 아직 우리 민영이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안 지도 정말 얼마 안 되었고요.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다독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얼마나 놀랐을 거야. 유산 10억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고 나머진 그동안 근무자들 적게 준 만큼 이중장부 내역 보고 근무자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고 또 협력업체에 돈 안 준 거 그런 거 처리하면 아마 그 집안은 빈털터리가 될 거다. 다시 이 사업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고
한마디로 개박살이 난 거지. 오빠가 약속해 주신 대로 정말 개박살이 났네요. 저는 너무 통쾌하고 좋아요.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검사 사촌 오빠의 배웅을 받으며 시댁이 드디어 개박살이 났다는 것을 듣고 정말 안도했고 통쾌했습니다. 미뤄두었던 숙제를 드디어 끝내고 너무 잘 끝내서 선생님한테 오히려 칭찬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인가요? 저도 이렇게 몇 년 동안 함께 일구어온 가족 사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보며 제가 어머니 유산으로 받은 10억을 홀랑 받아먹고 그저 1억으로 퉁치려고 했던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제가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위법 행위를 일삼고 시아버지께서는 룸 술집 등에서 쓰던 장부가 들켜서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리셨더라고요. 네, 제정신으로 사실 수 없었겠죠. 저는 다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새살림을 차렸다던 그 여자는 룸술집에서 만난 꽃뱀으로 이 집안이 홀랑 망한 걸 알자 애를 지우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지가지 하죠. 어쩌면 이렇게 한 집안이 전부 콩가루일 수가 있는지 와르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보탬이 되겠다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을 했던 것일까요?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은 차마 감춰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한 것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을 받게 된 협력사 사장님들이 찾아와서 따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악덕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근무자들한테 최저시급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면서 실제로는 더 많이 이체한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짓도 했더라고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대단하다며 너무 옳은 일을 했다면서 추켜 세워주었지만 저는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딸 민영이에게는 이 일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멀리 떠날 결심을 했고 빠르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이사를 빠르고 쉽게 도와주셔서 정말 별로 품을 안 들이고 이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잘 챙겨주시고 저한테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자꾸 물어보셔서 너무 감사했죠. 알고 보니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저희 이사를 도와준 것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이사 갈 곳이 그 이삿짐 센터 사장님 집과 가까운 것 때문이라고는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삿떡을 돌리면서 괜찮으시면 다음에 식사라도 한 번 더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안 나가는데 사실은 저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면서 본인이 저희 사촌오빠의 아내분이 소개해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이런 인연이 있냐고 반갑다고 감사하고 참 그리고 당혹스럽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다니요. 이사 너무 잘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 근처라고 하셔서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떡 돌리러 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야 너무 좋죠. 저는 희수 씨랑 따로 만남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유난히 친절하셔서 감사했지만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이사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곳에 눈치가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제가 원래 희수 씨랑 소개팅을 할 뻔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서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아니, 그러면 저희 사촌 오빠가 얘기했던 게 사장님이시라는 건가요? 제가 이사 온 곳에 살고 계신 것도 그러면 이게 우연인가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저는 누군가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이라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장님 정보는 저는 전혀 들은 게 없었어서요.
제가 희수 씨 근처에 살고는 있지만 혹시 불편하시다면 제가 옮겨도 됩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희수 씨가 우연히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신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도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저의 이런 호의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희수 씨 사촌 오빠분이 워낙 좋은 분이고 또 희수 씨도 너무 좋은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서 제가 희수 씨 사촌 오빠분 내외분과 막연한 사이여서 그렇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 안심하세요. 아, 네. 사장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선 당황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이 동네에 먼저 살고 계셨고 제가 이사 온 건데 이사를 간다면 제가 가야겠죠. 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불편한 건 아니기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요. 사장님께서 나쁜 분도 아니신데 제가 왜 피하겠어요. 아, 아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제가 사실 집이 두 채입니다. 이 동네가 조용하니 좋아서 일할 때 빼고는 이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주로 사무실 쪽에 있다 보니 사무실 쪽에도 하나 집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집이 두 채인 거거든요. 불편해하시면 당분간 사무실 쪽에서 살아도 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부담드리지 않고 싶어서요. 저는 희수 씨가 마음 열어주신다면 언제든 희수 씨를 한번 정식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물론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사장님 좋게 봤고 좋은 분일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천천히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큰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사람 인연은 어디서 다시 시작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검사 사촌 오빠가 저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분이 저희 이사를 도와주신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라니. 그리고 제가 하필 이사 가려고 택한 동네가 사장님이 이미 살고 계신 곳이라니. 이런 우연이 겹치면 인연이 되고 인연이 짙어지면 운명이 된다고 했던가요? 계속 저희 동네에서 마주치고 또 저희 집 이사를 도와주신 사장님이라 저희 딸 민영이와도 인사하며 친하게 지내다 보니 셋이 자주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맛있는 걸 실수로 많이 해버릴 때는 같이 저녁도 먹는 사이가 되었죠. 아직 수줍지만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게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저와 만나는 그 사람이 자기는 언제든 주변에 저를 만나는 걸 밝힐 준비가 되었다고 용기를 주어서 그래도 부담 없이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댓글로 축하해 주신다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혼하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주변 사례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딸 민영이도 이삿짐 센터 사장님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아저씨라고 하면서 더 친근하게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고 잘 따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재혼을 하면서 더 고려해야 되거나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이 정말 뒤통수를 3개 맞았는데 다행히 사촌오빠가 부장검사여서 사건을 통쾌하게 복수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꼭 주변에 돈을 빌려주실 일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꼭 차용증도 쓰고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남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연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산이 생겨도 절대 그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쓰리고 아픈 것을 떠나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을 안 당하시기를 바라며 변호사 검사 만날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유부녀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해요. 제 사연을 듣고 속 시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보할 사연은 바로 시댁, 거기서도 신우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친구한테 말했더니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혼자만 알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제보하라고 하길래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서영이는 부모님이 안 계시네. 그럼 고모랑 사는 거야? 고모는 결혼 안 하셨어?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보호자가 한 명을 와야 하는데. 그럼 고모가 오시는 거니?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네, 저는 지금 고모랑 둘이 살고 있어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고모랑 할머니랑 살다가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모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마 고모한테 말하면 고모가 상담하러 온다고 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말할게요. 정확히 제가 갓 돌이 지났을 때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두 분이 다 하늘로 가셨어요. 저도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몸이 작아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멀쩡하게 살아남은 것은 아니래요. 워낙 큰 사고라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고 고모가 그랬습니다. 너무 한순간에 고아가 된 저는 할머니와 고모와 셋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고모와 둘이 살았죠. 아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야지. 고모가 네 보호자인 거 모르니? 알겠으니까 그건 걱정하지도 마. 아무튼 주말에 그러면 학교 안 가니까 고모랑 백화점 가자. 내가 서영이 너한테 어울리는 원피스를 하나 봤어. 그거 입어보고 어울리면 사자. 그리고 쇼핑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고모는 매우 쾌활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어요. 고모한테도 유일한 가족이 저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제일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고모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저를 많이 예뻐했어요. 우리 서영이 얼굴을 보면 새언니랑 우리 오빠 얼굴이 딱 반반이라 신기해. 조금 있으면 기일이니까 찾아가자. 서영아, 고모가 부족해서 미안해. 오빠네 부부한테 나중에 하늘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쉽지 않다. 무슨 소리야. 고모는 이미 최고야. 내 친구들은 오히려 나를 부러워해. 나는 그리고 고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책임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 어머, 서영이는 다 컸다. 막 걷기 시작했을 때가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언제 이렇게 큰 거야? 그래, 우리 서로 이렇게 평생 의지하며 살자. 긍정적이고 당당한 고모 덕분에 저는 고아로 자랐어도 거기에 대해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 어릴 때는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고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저기요,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친구가 부모 없다고 이렇게 놀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집에서 가르치세요. 우리 서영이는 부모가 없는데 그게 제 조카 잘못인가요? 적어도 우리 조카는 남들의 약점을 이렇게 놀리지 않아요. 가정교육이 왜 이래요? 뭐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여자애가 이렇게 친구를 때려도 되는 건가요? 우리 애만 잘못한 건 아닌데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것도 모르지. 그쪽에는 부모가 있어도 그렇게 개념이 없네요. 우리 서영이 잘못한 거 전혀 없어요. 야, 너 한 번만 우리 서영이 괴롭히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알겠어? 서영아, 가자. 저는 아직도 저를 놀린 남자애의 집에 가서 당당하게 따지던 고모의 얼굴이 생생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고모의 나이도 어렸는데 대단하다는 생각뿐이랍니다. 이런 고모 덕분에 저는 부모님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부모가 있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기는 했죠. 그렇다고 죽은 부모님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모와 서로 둘이 의지하며 살다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자취할 집을 구하자 고모는 저를 불러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 고모가 할 말이 있어. 사실 고모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걱정되어서 이제껏 숨겼거든. 그 사람이 고모한테 결혼해서 미국을 가자고 하는 상황인데 너만 괜찮으면 고모가 미국에 가도 될까? 물론 미국에 가서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너를 보러 올 거야. 고모, 당연하지. 나는 고모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너무 감동이야. 고모는 할 만큼 했으니까 미국 가서 고모 인생 살아.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진짜 고마워. 고모가 오지 않더라도 내가 미국에 가서 고모를 볼 수도 있잖아? 나는 걱정하지 마. 고모는 제가 성인이 되는 것을 계속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깊은 얘기를 나눈 후에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서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당연한 거고 오히려 고모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인 이후로 저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야, 서영아. 아무리 간호학과가 공부량이 많다고 하지만 너는 너무 도서관에서 사는 거 아니야? 미팅도 하고 그래야 대학생이지. 내가 마침 체육학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미팅 잡아왔어. 거기 같이 나가자, 응? 미팅? 나는 그런데 관심 없는데. 그리고 체육학과면 운동하는 애들 아니야? 나는 운동하는 사람보다 공부하는 사람이 더 좋아. 야, 그래도 일단 나가봐. 너 입학하고 한 번도 미팅 나간 적 없잖아. 내가 물 좋은 애들로 구해올 테니까 딱 기다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저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전공은 간호학과였어요. 고모와 상의하고 결정한 전공이었는데 공부량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느라 노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죠. 고모가 학비를 대주었고 미국에서 종종 용돈을 보내주기는 했어도 생활비가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매우 바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미팅에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미팅에서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라 키가 크고 몸이 아주 좋았어요. 성격도 남자답고 무심했지만 예민하지 않고 덤덤한 모습이 좋더라고요. 처음 사귄 남자였는데 생각보다 사귈수록 성격이 매우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하자마자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했어요. 오빠, 내가 그동안 일부러 말하지 않았었는데 나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 오빠랑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라서 나도 굳이 말 안 했던 거야. 부모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어릴 때는 그래서 고모가 날 키워주셨어. 지금은 고모가 미국에 가 계셔. 아무튼 내 말은 이런 가족 관계여도 괜찮아? 그게 뭐? 서영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네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 거야. 부모님 없이 크느라 너도 마음고생 심했겠다.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조금 더 일찍 말했으면 내가 그 아픔을 나누었을 텐데. 오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감동이야. 사실 고모랑 친구처럼 친했고 날 엄청 챙겨줘서 결핍이 있지는 않아. 오빠가 괜찮다니 다행이긴 한데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려봐. 우리 부모님? 야, 서영아, 우리 엄마랑 아빠 그런 편견 가득한 사람들 아니야.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돼. 큰 소리를 치며 본인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안심했어요. 물론 너무 어려서 그때는 순진했던 거죠. 남친의 말을 믿고 저는 그대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시댁에 처음 갔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간호사면 우리 아들 내조하기 힘들지 않으려나? 원래 운동선수들 아내는 집에서 열심히 내조하거든. 나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 에이, 엄마, 당연히 그만두겠지. 간호사가 뭐 대수야? 결혼하면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희생하는 게 도리 아니야? 설마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옳게? 아, 저는 결혼해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희성 씨가 제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니까요. 뭐? 그럼 결혼하고 계속 일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동생은 누가 챙겨? 막말로 올케는 가족도 없는데 그냥 일 그만두고 내 동생 뒷바라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누나!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서영이가 평소에도 나 많이 챙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오늘은 서영이 그냥 엄마랑 아빠한테 얼굴 보여주고 결혼 허락 구하려고 온 거야. 네 누나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엄마도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기는 해. 아무튼 그건 차차 얘기해보자. 그나저나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듣기론 사돈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신다고 들었고 고모가 키워주셨다고? 네, 돌쯤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할머니랑 고모랑 살았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고모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고모 한 명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매매는 힘들어도 전세로 아파트는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그럼 혼수는 가져올 수 있나? 부모님이 없다니까 지원 부분은 어떤지가 궁금하네. 사실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제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라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학비는 고모가 다 내주셨고 저 결혼할 때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모랑 얘기하고 알려드릴게요. 올케는 내 동생 만나서 인생 역전하겠네. 원래 여자들은 남자 한 명 잘 만나면 이렇게 팔자가 완전히 바뀐다니까? 그래도 양심상 혼수는 가득 해오고 예단도 두둑하게 준비해야 해, 알지? 우리 부모님이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 마치 면접을 보는 분위기라 저는 차려진 음식을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무슨 음식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숨이 막히는 분위기였고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체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냥 딱 봐도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고모와 연락해서 서러운 감정을 토해냈죠. 우리 서영이 결혼하면 고모가 당연히 혼수는 해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침울해? 무슨 말이라도 들은 거야? 고모는 네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혹시 부모 없다고 뭐 어떤 말 들었니, 서영아? 고모한테 말해. 아니야, 그냥 조금 속상해서 그래. 나는 고모가 나를 키운 것에 대해 한 번도 속상하거나 부끄러웠던 적이 없거든.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고모한테 미안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고모는 그래도 괜찮아. 서영이니가 마음이 불편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 결혼은 선택이지 인생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거든. 고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고 싶으면 고모가 돈을 조금 보태줄게. 고모는 속상해하는 저를 달래주었어요. 저는 고모가 속상할까봐 너무 자세하게 털어놓지는 않았는데 고모는 단번에 제 목소리만 듣고 기분을 알아채더라고요. 저는 진짜 시댁 식구들의 말투와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 결혼에 관해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이 네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 나는 마음이 복잡할 때 바다를 보면 생각 정리가 되고 좋더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속에 있는 감정을 다 없애자. 그리고 부모님과 누나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빠, 갑자기 이렇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줘서 고마워. 결혼 때문에 생각이 진짜 많았거든. 확신도 들지 않았는데 오빠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오히려 확신이 생기고 있어. 남자친구가 울적한 제 마음을 눈치채고 차를 타고 바다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같이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결혼에 관해 확신이 생긴 채로 서울에 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여행 진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우리 고모가 다음 달에 한국 온다고 했거든. 그때 상견례 하면 되겠다. 그치? 그 전에 시댁도 한 번 더 찾아가자. 나는 오빠만 있으면 다 괜찮아. 오빠! 차 안에서 서로 떠들며 사이좋게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장거리 운전으로 많이 피곤해했어요. 슬슬 졸음운전을 하길래 제가 조수석에서 열심히 잠을 깨우려고 말을 걸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만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저도 같이 타 있던 상황이라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습니다. 희성아!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해. 선생님,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운동선수라서 몸이 생명이에요. 아직 나이도 창창한데 어떡해요. 제발 몸에 무리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 희성아. 지금 김희성 씨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수술에 성공해도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해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 일단 수술 들어갈게요. 눈을 떴더니 저는 응급실 한 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주변으로는 시댁 식구들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남자친구는 바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지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고 있던 시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야, 이 망할려나! 너 내 동생 어떡할 거야? 어? 지금 내 동생 허리랑 무릎이랑 다 망가졌다잖아! 그러게 왜 바다를 보러 가서 난리야! 내 동생 죽으면 책임질 거야? 어? 왜 너는 멀쩡하냐고! 운동선수는 몸이 생명인 거 몰라! 어? 살려내! 저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분도 환자라서 안정을 취해야 돼요. 옆에서 떨어지세요. 아우, 지금 겨우 봉합한 부위 벌어져요. 물러나세요. 시누이는 제 아픈 몸을 흔들며 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다에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모든 화살표는 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울리는데 시누이의 욕설을 듣고 저는 그대로 기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실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서영아, 깼니? 몸은 어떠니? 희성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어. 그런데 재활이 필수라고 하네. 운동선수 생활은 완전히 끝났대. 죽을 때까지 운동선수로 살 수는 없을 거래. 지금 아내는 충격에 쓰러졌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니? 제가 눈을 뜨자 시아버지는 저를 잡고 구구절절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한 것도 남친이었고 사고를 낸 당사자도 남자친구 본인이었거든요. 무려 4중 추돌 사고라서 남자친구가 합의금도 아주 많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모, 나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했어. 고모가 너무 보고 싶어. 남자친구는 수술했는데 이제 운동선수 생활은 끝이래. 그런데 나도 몸이 아파. 고모 보고 싶어. 뭐라고? 서영아, 고모가 당장 갈게. 어디 입원한 거야? 고모, 지금 공항 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어떡해. 서영아, 괜찮아. 일단 진정하고 고모가 공항 도착해서 연락할게. 복잡한 마음으로 저는 고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울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고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 전에 남친도 정신을 차렸고 시어머니도 깨어났어요. 서영아, 괜찮아? 미안해. 괜히 내가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서 너까지 이렇게 다쳤네.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지금 아빠한테 들으니까 합의금도 장난 아니더라. 나 이제 내 인생 어떡해. 나는 이제 살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끝나긴 뭐가 끝나. 무슨 소리야, 오빠. 정신 차려. 일단 몸 재활이 가장 우선이야. 선수는 못해도 일상생활은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말고 재활하는 데 힘을 쓰자. 남자친구는 수술이 끝나고 더 선수 생활을 못한다고 하자 심하게 우울해했어요. 종일 울면서 재활도 하지 않았죠. 이런 상태에서 고모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어쩌다 보니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첫 만남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고모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 진짜 비행기에서도 네 걱정을 하느라 아예 못 잤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몸은 이상 없대? 괜찮대? 고모, 나는 다행히 괜찮아. 아직 몸이 아프긴 하지만 이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이나 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남자친구 어머님이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병원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희성이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어떡하죠? 다행히 서영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희성이는 선수 생활을 평생 포기해야 한대요. 시어머니는 고모를 보자마자 바로 남자친구의 몸 상태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모는 당황한 채로 우는 시어머니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그래도 서영이랑 결혼하면 서영이가 간호사니까 마음이 놓여요.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집에서 전세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서영이 쪽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낼 줄은 몰랐어요. 일단 저도 우리 서영이가 결혼한다고 하면 혼수 비용은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어때요? 재활도 해야 하고, 사고 이후로 양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시댁에서 저를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남자친구가 선수 생활을 못하고 재활에 성공해야 겨우 정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시댁에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에게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매일 울음바다였어요. 서영이 네가 좋다면 고모는 반대하지는 않을게. 그런데 아니다. 사영아, 결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네가 숙일 입장은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결혼하고 한동안 네가 생활비를 다 부담하게 생겼네. 아휴. 고모의 말을 듣고 저도 생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자친구는 향후 몇 년은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가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걸 아는 시부모님은 태도를 바꾸셨어요. 저를 그렇게 반대하더니 시어머니는 아예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우리 예쁜 며느리, 이번 주말에는 재활치료 끝나고 너 시간 맞춰서 드레스 고르러 가자. 알겠지? 우리 희성이 책임져줘서 고마워. 저는 그때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저랑 여행을 다녀오다 사고가 난 거라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결혼하냐는 소리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굳건히 결혼을 준비했고 남편의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은 집에서 재활치료를 마저 했고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시누이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서영아, 세아가 혹시 다음 달에 가족여행 갈 수 있니?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서영이 네가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바람 쐬면 좋지 않겠어? 아, 어머님,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출근해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가서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 대신 많이 즐겨주세요. 같이 가고 싶은데 아쉬워요. 휴가 쓰면 되지 않아? 올케. 그냥 시댁 식구들하고 가기 싫으면 싫다고 해. 뭘 그렇게 매번 일 핑계를 대. 혼자 일한다고 유세 떠는 거야? 예, 그만해라. 세아가 혼자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알겠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끼리 다녀올게. 시누이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얼굴을 볼 때마다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도 제가 나서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신혼 때는 중재를 해주어서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다 점점 사건이 발생했어요. 처음 일어난 사건은 바로 남편의 취업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걸로 너무 우울해하고 상담까지 다니는 남편을 보고 저는 고모에게 하소연했죠. 그랬더니 고모가 글쎄 남편의 일자리를 구해주었어요. 남편 아는 사람이 마침 초등학교 축구교실 코치를 구하더라고. 거기에 서영이 네 남편 보고 지원하라 해봐. 혹시 모르니까 이건 너랑 나만 알고 있자. 알겠지? 이거 알면 또 자존심 상해서 상태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 알겠어. 요즘 남편이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어. 옆에서 보는데 나까지 우울하더라. 고모부한테 고맙다고 대신 전해드려. 내가 시간 나면 미국 갈게. 고마워, 고모. 고모한테 몰래 취업 자리를 소개받은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여보, 웬일이야? 나 붙었어. 당장 다음 달부터 출근하래.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사고 났던 경험이 있어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괜찮대. 초등학생들 담당하는 거라 이 정도면 문제가 전혀 없을 거래. 만약 당신이 이런 공고했다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난 평생 몰랐겠지? 고마워. 어머, 정말이야? 웬일이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 재활도 성공적으로 됐으니까 이제 당신 인생은 문제 없어. 내가 옆에서 앞으로도 진짜 많이 도와줄게. 결혼하고 남편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환한 웃음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모한테도 고맙다고 말했더니 고모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출근하게 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예전의 그 당당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취업을 고모가 해줬다는 사실은 고모와 저만 아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오로지 자기 힘으로 취업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취업할 줄 알았어. 교통사고가 났어도 우리 희성이가 어릴 때부터 튼튼했잖아. 그렇게 촉망받던 선수였으니까 일반인하고 다르지. 내가 낳았지만 우리 아들 진짜 너무 기특하고 대단해. 내가 주변에 말했더니 다들 놀라더라. 사고 나고 재활 열심히 한 것도 대단한데 취업까지 했다고 하니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래. 나도 우리 동생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게 다 서영이가 재활치료에 도움을 많이 줘서 그래. 나는 결혼을 너무 잘했어. 만약 서영이가 없었다면 나 절대 재활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 맞다. 세아가도 옆에서 고생 많았다. 나 우리 아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대단했는데 이렇게 코치로 취업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을 마구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 결혼을 반대했던 거였고요. 재활할 때는 저한테 잘해주더니 남편이 취업하자 슬슬 아들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는 한결같이 저를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왜 나를 저렇게 싫어할까 궁금했는데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누나? 누나 꿈이 간호사였어. 그런데 우리 누나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 그래서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냥 그래서 결론은 질투라는 거야. 누나가 그리고 지금은 살도 많이 쪄서 뚱뚱하고 또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놀잖아. 그래서 온통 관심이 우리 부부한테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아, 그런 사연이 있었어? 그건 또 처음 알았네. 나는 형님 원래 꿈이 간호사였던 건 몰랐어. 어쩐지 간호사 업무에 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더라. 어떻게 저렇게 알까 싶었는데 답이 있었네. 시누이가 저한테 유독 뭐라 하던 이유는 바로 질투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뒤로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지독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운동선수였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가 재활해서 취업했다고 하면 누구라도 신이 날 수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제가 임신한 이후에 일어났어요. 뭐? 임신이라고? 세상에, 아니 서영아. 고모 너무 행복해. 우리 조카가 드디어 임신했구나. 우리 서영이 그때 사고 나고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고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시험관 한다더니 다행히 자연 임신이 된 거야. 웬일이야. 이건 진짜 하늘에 있는 오빠네 부부가 내려준 아기 천사야. 남편도 그렇고 우리 부부는 꼭 아기를 낳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둘 다 몸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포기했었거든. 그런데 남편이 취업하고 다시 활기를 찾아서 준비했는데 고모도 알지. 내가 그때 교통사고 나고 몸이 안 좋아서 시험관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했었어. 그런데 너무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겼어. 남편하고 나랑 안 믿겨서 얼마나 확인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우리 서영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임신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돌쟁이였던 게 어제 같거든. 아, 왜 눈물이 나지? 서영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모가 너무 고마워. 고모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너한테 미안해서 한동안 울었던 게 어제 같은데 웬일이야. 고모는 할 만큼 했고 그 이상으로 해주고 있어. 도대체 왜 울어, 참나. 고모는 나한테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아무튼 그래서 임신 소식 알자마자 고모한테 알리고 싶었어. 아, 그리고 직장은 임신인 거 확인하자마자 휴직했어. 아무래도 몸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 잘했다 서영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네 몸이 우선이야, 알지? 아기도 소중한 존재지만 고모는 네 몸이 더 걱정이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시차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연락해. 알겠지?
당연하지. 고모. 고마워. 그럼 나 이만 끊을게. 남편과 저는 아기를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없이 고아로 자라서 가족에 관한 욕망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물론 고모가 너무 훌륭하게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던 건 맞아요. 그거랑 별개로 제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가 임신한 소식을 알리자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취업해서 돈을 버니까 세아가 너는 일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집에서 여자는 살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맞아. 이제 너희도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가 갖추어졌네. 예? 아니요, 어머니. 저는 일은 평생 할 거예요. 아이 낳고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복직해서 일해야죠. 남편 외벌이로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아, 옳게. 무슨 심정인진 알겠는데 그런 말을 왜 시부모님 앞에서 해? 지금 그 말은 우리 희성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외벌이가 힘들어? 아니, 막말로 우리 희성이가 왜 그렇게 됐는데 옳기랑 여행 갔다 사고 나서 그런 거잖아. 네? 형님, 왜 이러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유, 그만해. 왜 좋은 소식을 듣고 둘이 싸워. 그건 아이 낳고 얘기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해. 아, 정신 사나워. 신우이와 저는 임신 소식을 알린 날 서로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나오는 신우이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어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밥을 먹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잠시 마트에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와 저만 집에 있었는데 신우이가 기어코 시비를 걸더라고요. 옳게, 내가 진짜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건데 임신했다고 남들처럼 유세 떨고 그러지 마. 우리 희성이 시켜서 새벽에 뭐 사러 가라거나 그러지 마. 내 동생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형님, 그건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임신하는 게 매년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 적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 재활할 때 먹고 싶어 하면 새벽에 운전해서 포장도 했었어요. 부부라는 게 원래 이렇게 돕고 사는 거죠. 뭐? 그거랑 이거랑 같아? 우리 희성이는 그때 아픈 상태였잖아. 물론 지금은 너무 훌륭하게 버텨서 취업까지 했지. 그런데 올케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기가 막혀. 그렇게 내 동생 괴롭히고 싶어? 이러려고 결혼했니?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희성 씨한테 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희성 씨랑 저는 둘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형님은 왜 매번 그러세요? 임신해서 예민해진 상태였는데 신우이는 자꾸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참았을 텐데 그날은 제 임신 소식을 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과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둘이 거의 싸웠어요.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부모님이 다시 오셔서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신우이와의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가 아들이구나. 세아가 고생했다. 아, 우리 손자 내 아들을 닮아서 이렇게 예쁘네. 눈하고 코하고 그냥 이목구비가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머, 예쁘라. 너무 예쁘다. 저는 아주 건강하게 아무 탈이 없이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다행히도 임신했을 때 입덧도 없었고 태동이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순한 아들인데 뱃속에 있을 땐 아주 순해서 효도를 제대로 했죠. 심지어 아들은 조리원에서도 유명한 순둥이였어요. 산모님, 저 이렇게 순한 아기는 처음 봐요. 어쩜 이렇게 순해요? 그리고 아기 얼굴이 산모님하고 똑같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산모님 아이인 거 바로 알겠어요. 그래요?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아기 보고 하도 남편 얘기를 해서 저는 안 닮은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직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말이 산모님 아이들이 산모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시댁에 서운했던 점이 아주 많았어요. 안 그래도 출산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잖아요. 아이를 낳아보신 여러분은 알 거예요. 저는 유일한 가족인 고모가 미국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뿐이었어요. 하필이면 고모가 그때 고모부랑 미국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올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봐도 화면에서 예쁜 게 느껴져. 어머, 우리 서영이랑 똑같이 생겼네. 서영아, 고모가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 미안해. 그 대신 바쁜 것만 처리하면 고모가 바로 고모부랑 갈게. 알겠지? 고모, 나는 괜찮으니까 여유 생기면 그때 와. 괜히 바쁜데 나 신경 쓰지 말고. 고모가 정 바쁘면 내가 가지 뭐. 아이 조금 크면 같이 갈 테니까 기다려. 그래, 그러고 보니 서영이 너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왔구나. 와서 편안히 쉬면서 고모랑 같이 놀러 다니자. 고모부랑 고모가 자식이 없어서 서영이 네가 내 딸이야. 알지?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당연히 알지. 내가 고모한테 그랬잖아. 고모는 내 엄마이자 아빠야. 그럼 나중에 아들 데리고 미국 갈게. 고마워. 고모는 우리 아들을 매우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제 아들에 대한 집착은 무서울 정도였어요. 아이고 예뻐라. 이리 와 우리 손자. 너무 예쁘다. 우리 희성이랑 똑같이 생겨서 더 예뻐. 웃는 모습을 보면 꼭 우리 희성이 어릴 때가 생각나. 그러니까 와 너무 예쁜데? 엄마 기다려봐. 내가 희성이 어릴 때 사진 가지고 올게. 비교해보자. 어머 똑같아. 어쩜 이렇게 똑같지?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항상 저는 외딴 섬처럼 있어야 했어요. 같이 있는데 외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한테 눈길도 주지 않고 아들과 남편만 챙기더라고요. 서러운 마음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죠.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어요. 그날도 시부모님이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어요. 우리 아들 이리 와. 손자는 네 누나한테 맡기고 이리 와서 갈비 먹어. 혼자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들지? 엄마는 항상 네가 안쓰러워. 가장이라는 게 그런 거야.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버는 게 쉽지 않아. 그렇지? 아들을 낳은 것은 저였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을 칭찬했어요. 아마 남편은 휴직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버는 돈이 남편 월급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비록 휴직한 상태라 그때는 일을 쉬고 있었는데 고생은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재활치료부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 육아까지 제가 전담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가면 항상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니까 그러려니 넘기려고 해도 서러운 마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첫 손주라고 시댁에서는 아주 관심의 대상이었죠. 100일 잔치 때도 온 친척을 부를 정도였습니다. 제 가족이라고는 고모가 유일한데 고모는 너무 바쁜 상태여서 오질 못했어요.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기간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정말 진짜야, 서영아? 아기 데리고 미국에 온다고? 세상에, 고모 너무 행복해. 안 그래도 고모부랑 한국에 가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거든. 우리가 워낙 바쁘니까 가도 하루 만에 다시 와야 해서 고민이었는데 잘 됐다. 나도 결혼하고 고모 못 봐서 그립고 요즘 출산해서 자꾸 더 보고 싶어.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재찬이 개월 쓰면 비행해도 상관없대. 이제 곧 돌이잖아. 다 떠나서 내가 고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남편하고 상의해서 미국 갈 날짜 정확히 정하면 알려줄게. 알겠어. 서영아, 고모가 모든 비용은 낼 테니까 너희는 몸만 와. 비행기 티켓 값도 보내줄게. 고모가 우리 조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그래. 거절하면 고모 마음이 훨씬 불편한 거 알지? 숙소도 우리 집에 커서 남는 게 방이니까 여기서 지내. 고모는 우리 서영이 오는 날만 기다려야겠어. 고모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알겠어. 그러면 내가 날짜랑 비행기 정하면 다시 말할게. 고마워. 나도 고모 너무 보고 싶다.
아이를 낳고 고모를 본 적이 없어서 결국 제가 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정해진 날짜랑 시댁 식구들 여행하고 겹친 거예요. 어머, 그래? 그때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자고 정해놨는데 어떡하지? 재찬이도 데려간다고? 아, 날짜를 바꿔야 하나? 마침 추석이라 다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너무 곤란하네. 저희는 이미 비행기도 예약했어요. 아쉽지만 다음에 같이 가요. 우리 고모가 재찬이 낳고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저도 고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여행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옳게. 무슨 그렇다고 신생아를 미국 가는 비행기에 태워. 그거 학대 아니야? 아이한테 안 좋아. 그냥 고모가 올 때까지 참는 게 맞지. 시댁 식구들 단체 여행이고 딱 봐도 재찬이랑 같이 하는 여행인 거 안 보여? 아, 그렇게 눈치가 없어? 학대라뇨. 이미 병원에 가서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8개월이 넘으면 비행 안전하게 가능하대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처음으로 미국 가는 건데요. 저도 남편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가까이 살면 제 아들 비행기 안 태워요.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재찬이랑 세아가 많이 봤던 것처럼 세아가도 미국에 한 번은 가야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물론 아쉽다. 우리도 시간을 다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니. 서영이가 결혼하고 처음 미국 가는 건데 다 왜 그러세요? 원래 서영이 결혼 전에 매년 미국에 갔는데 결혼하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이미 다 정해진 일정이니까 그만하세요. 재찬이랑 여행은 우리는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남편의 중재로 겨우 마무리되었지만 너무 서운했어요. 만약 남편이 아니었다면 거기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시댁과의 여행을 뒤로하고 저는 미국에 가서 고모를 볼 수 있었어요. 어머, 어머, 아우, 너무 예뻐.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천사야, 여보. 아기 봐. 너무 예쁘지? 세상에, 서영아, 재찬이 낳느라 고생했어. 다들 이제 빨리 식사하자. 비행기까지 타고 미국 와줘서 고마워.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뭘. 고모가 우리 재찬이 예뻐하니까 나도 기분 좋다. 고모부도 오랜만이에요. 미국도 지금 내가 몇 년 만에 온 거야? 아, 세상에 너무 행복해. 고모와 고모부와 미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웃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꿈만 같던 시간이 지나고 한국을 가는 날이 되었어요. 고모가 저를 몰래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영아, 고모가 우리 조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이거 고모부랑 고모가 서영이 넣어주려고 준비한 돈이야. 그동안 바쁘게 일했던 거 알지? 다 이것 때문이었어. 이걸로 너의 지금 사는 집 매매해. 그리고 서영이 너 평생 돈 걱정 안 하게 고모가 다 해줄게. 고모,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야? 아니, 이렇게 안 해줘도 돼. 아, 나는 고모한테 살면서 받기만 하잖아. 어렸던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재찬이 보니까 너 어릴 때 더 생각나더라. 우리 서영이도 저렇게 어렸던 게 어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컸어. 고모가 항상 고맙고 미안해. 어쨌든 그러니까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마. 알겠지? 고모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통장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제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남편과 상의하고 전세살이를 끝냈어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들어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연락해서 매매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는 고모가 준 돈에 관해 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고모가 저만 알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시누이와 대판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면세점에서 어머님 드리려고 남편하고 같이 고른 지갑이에요. 예쁘죠? 어머님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이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 세아가 고맙다. 뭘 이런 걸 사왔어. 미국에는 조심히 잘 다녀왔니? 우리 재찬이 보자. 아이고, 우리 손자도 고생 많았어. 저는 남편과 미국에 다녀오면서 시댁 식구들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시부모님은 각각 명품 지갑을 선물했고 시누이는 명품 화장품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시누이와 한판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신우이와 저만 둘만 남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역시나 신우이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옳게. 아니, 옳게가 그렇게 죽어라 일 계속한다는 이유를 나도 알겠어. 미국 다녀오면서 겨우 화장품? 나는 민망해서 이거 선물 못 해줘. 이게 뭐니? 그리고 시댁 부모님 선물하는데 지갑? 최소 구두랑 가방은 샀어야지. 마음이 왜 이렇게 가난해? 네? 예물도 아니고 뭘 그렇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산 건데 속상하네요. 그리고 저 가난하지 않아요. 걱정은 감사한데요. 형님처럼 무직은 아니잖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뭐? 무직? 이게 미쳤어. 부모가 없으니까 가정교육도 못 받았구나. 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간호사면 다야? 내 동생이 훨씬 잘났어. 너만 아니었으면 희성이는 사고 나지도 않았다고. 이 망할 미친년아. 나가 뒤져! 어머, 왜 상스럽게 욕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이야말로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으셨어요? 무직에다 결혼도 못해서 그런가? 항상 저한테 질투하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막말로 제가 냈어요? 그거 다 희성씨가 급기야 신우이는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때렸어요.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부모님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속 시원하게 말 못했는데 지금 희성씨 취업도 제가 우리 고모 통해서 해줬거든요. 막말로 저 아니면 희성씨 재활도 성공 못했고 취업도 당연히 못했어요. 이거 거짓말 같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 제 돈으로 지금 사는 집도 매매했거든요.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산다고요. 진짜 답답해서 제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잘난 희성씨, 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하라고! 답답해. 희성씨가 이 사실 알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또 우울증 발생해서 죽는다고 소리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께 달렸네요. 내가 미안하다. 세아가 우리가 미안해.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다. 옳게 잠시만. 내가 미안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급기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털어놓자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얹혔던 게 다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기 바빠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게 제 직업과 돈에 관해 얘기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래서 시댁에 가도 아무렇지 않았고 오히려 재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